비 내리던 새벽 산길에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보라 불린 머슴이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었지요. 숨이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머슴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울부짖던 아이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보았지요. 아이의 얼굴이 10년 전 죽은 동생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연이었을까요? 운명이었을까요? 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첩첩산 중 어느 산골 마을에 머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바보라 불렀지요. 말이 느리고 눈치가 없어 무엇을 시키면 한참을 서서 허공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대꾸가 늦었고 누가 놀려도 성을 내는 법이 없었지요. 마을 아이들이 등 뒤에서 돌멩이를 던져도 머슴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은 자리를 한번 쓸어보고는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지요.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녀석은 생각이란 게 없어. 태어날 때부터 저랬을까? 글쎄, 어미 뱃속에서부터 모자랐던 게지. 머슴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아는 이는 알았습니다. 오래전 머슴에게도 가족이 있었지요. 늙은 부모와 어린 동생이. 가난했으나 웃음이 끊이지 않던 초가집이 있었고 저녁이면 둘러앉아 묽은 죽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머슴을 따라 산에 오르기를 좋아했지요. 형아, 형아 부르며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해 겨울 역병이 돌았지요. 마을 절반이 쓰러졌고 머슴의 가족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눈을 감았지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마치 잠든 것처럼. 머슴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 겨를이 없었지요. 동생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동생도 열이 올랐습니다. 밤새 이마를 식혀주고 물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그래도 열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점점 여위어갔지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동생은 머슴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죽기 직전까지 머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형아, 무서워. 그 말이 마지막이었지요. 머슴은 동생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을, 굳어가는 손가락을 밤새 잡고 있었지요. 해가 뜰 때까지. 장례를 치른 뒤 머슴은 말을 잃었습니다. 잃었다기보다 스스로 입을 닫았다 함이 맞을 것입니다. 세상에 할 말이 없어진 사람. 말을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것이 머슴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고 알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라 부르며 멸시했을 뿐이지요. 머슴은 마을 부잣집에서 일했습니다. 해가 뜨면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외딴 헛간으로 돌아가 혼자 잠들었지요. 헛간은 좁고 냄새가 났으나 머슴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곳도 기다리는 이도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머슴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틈새로 별이 보였지요. 동생이 좋아하던 별. 형아, 저 별이 제일 밝아. 동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별. 머슴은 그 별을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생각을 하면 아팠고 아프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여 년이 지났지요. 머슴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잊어갔습니다. 마을 한구석에서 숨쉬듯 존재하는 사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사람. 살아도 죽은 것 같은 사람. 그것이 머슴이었습니다. 그날은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지요. 장마가 일찍 찾아와 며칠째 하늘이 열린 듯 물을 쏟아냈습니다. 산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개울물은 불어 콸콸 소리를 냈지요. 나뭇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흙냄새가 짙게 퍼졌습니다. 머슴은 새벽녘에 일어나 산길을 올랐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지요. 비가 그친 직후라 공기는 축축했고 안개가 자욱하여 10걸음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숲속은 고요했지요.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머슴의 발자국 소리만이 눅진한 땅 위에 찍혔지요. 축축한 낙엽을 밟으며 고개를 넘던 중 머슴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길섭에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천이었는데 색깔이 범상치 않았지요. 곱디고 온 비단이었습니다. 자줏빛이 도는 비단. 이런 산골에서는 평생 볼 일 없는 물건이었지요. 양반과 마님들도 쉬이 입지 못할 값진 천이었습니다. 머슴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보자기 주변으로 무언가 번져 있었지요. 빗물에 희석되어 옅어졌으나 자세히 보니 핏자국이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흙과 뒤섞여 진흙처럼 되어 있었지요. 보자기 한 귀퉁이에도 검붉은 얼룩이 스며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보자기 끝이 펄럭였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 작은 손이 삐죽 나왔지요. 머슴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이었습니다. 사람의 손. 아니, 갓난아이의 손이었지요. 주먹보다 작은 손가락 하나가 새끼손가락만 한 그런 손이었습니다. 머슴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열었지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탯줄도 제대로 끊기지 못한 아이였지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요. 그러나 가만히 보니 아이의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지요. 살아 있었습니다. 머슴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왜 버렸는지 알 수 없었지요. 이토록 고운 비단에 쌓인 아이라면 필시 범상치 않은 집안의 아이일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이 산중에 버려졌는지. 그러나 머슴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대로 두면 죽으리라는 것만 알았지요. 그때 머슴은 보자기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옥패 하나. 푸른빛이 도는 옥에 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 섬세했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이 났지요. 손에 쥐자 서늘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머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고 궁중 물건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범상치 않은 물건임은 느꼈지요. 이런 것을 가진 아이라면 필시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옥패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들어 올렸지요. 아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갓난아이는 있는 힘을 다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산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지요. 적막하던 산속이 한순간 아이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울음이었지요.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듯한. 머슴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낡은 저고리를 벗어 감싸 안았지요. 젖은 옷이었으나
체온만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머슴은 아이를 꼭 껴안은 채 가만히 서 있었지요. 흔들지도 않았고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품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머슴의 품에 안기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추었지요. 파르르 떨던 작은 몸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이윽고 고른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품을 찾은 것처럼, 마치 헤매다 돌아온 집을 찾은 것처럼 아이는 머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머슴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슴의 숨이 멎었지요. 동생이었습니다. 아니, 동생일 리 없었지요. 동생은 10여 년 전에 죽었습니다. 머슴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지요. 직접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얼굴이, 눈이, 입술이 죽은 동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오똑한 코, 조금 올라간 눈꼬리, 앙담은 입술. 동생이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이랬지요. 어머니가 동생을 안고 보거라. 내 동생이다 했을 때 머슴이 본 얼굴이 바로 이랬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저었지요.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생을 그리워한 나머지 닮은 얼굴을 보고 착각한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품에 안긴 아이의 온기는 진짜였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머슴의 가슴에 닿았지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검고 깊은 눈동자가 머슴을 올려다보았지요. 갓난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만큼 그 눈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했고 안도 같기도 했지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무엇,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던 듯한 깊이가.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지요. 산 너머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나뭇잎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고 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머슴은 왜 이 아이가 버려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버렸는지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았지요. 그저 품을 더 단단히 감쌀 뿐이었습니다. 오래전 머슴의 품에서 죽어가는 동생을 살리지 못했지요. 아무리 껴안아도 아무리 울어도 동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무력함이 머슴을 짓눌렀지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그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머슴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었지요. 동생과 닮은 얼굴로, 동생과 닮은 눈으로 머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인연.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머슴은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머슴이 아이를 안고 마을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어디서 났느냐? 누구 아이냐? 질문이 쏟아졌지요. 그러나 머슴은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해하며 소리를 높였지요. 이 바보 녀석아, 말을 해야 알지 않겠느냐. 머슴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이만 꼭 껴안고 있을 뿐이었지요.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염이 허연 노인이었지요. 이장은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감싼 보자기를 만져보았지요. 이 비단. 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천이구나. 어디서 이런 것을. 이장은 머슴을 바라보았지요. 산에서 주웠다는 게냐?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는 보지 못했느냐?
머슴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또 버려진 아이로구나. 요즘 흉년이 들어 이런 일이 잦구나. 그러나 이장의 눈은 여전히 비단 보자기에 머물러 있었지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오? 관아에서 뭘 하겠소? 그냥 절에 갖다 버리라 할 것이오. 저 비단은 어쩔 테요? 팔면 꽤 되겠는데. 이장이 머슴에게 물었지요.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게냐? 머슴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머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요. 작은 손이 머슴의 저고리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듯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바보가 아이를 키운다. 자기 입에 풀칠도 못하는 녀석이. 저 아이도 바보가 되겠구나.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물었지요.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 테냐? 머슴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름. 동생의 이름이 떠올랐지요. 그러나 그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은 동생이고 이 아이는 이 아이였지요. 아무리 닮았다 해도 머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웃었지요. 이름도 없는 아이라니. 바보의 자식은 이름도 없다. 머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헛간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머슴은 옥패를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용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지요. 정교한 비늘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더욱 신비로웠지요. 마치 살아있는 용이 오간에 갇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이의 것임은 알았지요. 아이와 함께 버려진 것이니까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이것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옥패를 헛간 한쪽 벽 틈에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잠들었지요. 바람이 헛간 틈새로 스며들었으나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머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요. 이름 없는 아이는 그렇게 머슴의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보 머슴이 아기를 키운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처럼 떠들었지요. 장에 가는 길에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사람들은 머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먹이겠느냐? 젖도 없는 것이. 며칠 못 가 죽을 것이다. 안악들은 빨래터에서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헛간 앞에 몰려와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바보 아비의 바보 자식. 이름도 없는 귀신 새끼. 돌멩이가 헛간 지붕에 부딪혀 후두둑 소리를 냈지요. 머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았고 욕을 먹어도 성내지 않았지요. 그저 아이를 조용히 품에 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영감이 헛간까지 찾아왔지요. 이보게 바보야. 머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저런 핏덩이를 내가 어찌 키우겠느냐. 지금이라도 절에 갖다 버려라. 중들이 알아서 키울 것이니라. 머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은 눈을 부라렸지요. 뭐가 아니라는 게야. 내가 뭘 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젖이 나오느냐? 돈이 있느냐? 이 바보야. 제 한 몸도 건사 못하는 놈이 무슨 아이를 키운다는 게냐. 머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껴안고 있을 뿐이었지요. 영감은 한참 더 욕을 퍼붓다가 돌아섰습니다.
고집 더러운 놈. 좋다, 내 맘대로 해라. 아이가 죽으면 내 죄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지요. 머슴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머슴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악의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요한 눈으로 머슴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달빛이 깨진 문틈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 그 빛이 고여 반짝였지요. 마치 별빛을 담은 것처럼. 머슴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 세 글자에는 어떤 맹세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어떤 일이 닥치든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바람이 불어 헛간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세상은 고요해졌지요. 아이를 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젖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머슴은 남자였고 젖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머슴은 마을을 돌며 젖동량을 해야 했지요. 젖을 좀 나누어 주시오. 머슴은 갓 아이를 낳은 안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바보 녀석이 주워온 아이에게 내 젖을 줄 수 없다. 모르는 아이에게 젖을 주면 재수가 없다더라. 꺼져라 이 바보야. 문이 닫혔습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머슴은 거절당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요. 젖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지요. 마을 끝자락에 사는 과부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30이 간 넘은 여인이었지요.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눈가에는 울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가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죽었다고 했지요. 젖이 남아 돌아 괴로웠다 했습니다. 과부는 머슴이 안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과부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이리 주게. 과부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고리를 열어 젖을 물렸지요. 아이는 허겁지겁 빨아들였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이지요. 아이는 젖을 빨며 과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부는 울고 있었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지요. 고맙네. 과부가 말했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왜 과부가 고맙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부는 설명했지요. 내 젖이 아까워서 아이들이 죽은 줄 알았네. 젖이 돌아 괴로웠는데 이 아이가 받아주었으니 고마운 것이지. 과부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이와 닮았구나. 눈이, 코가, 입술이.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머슴에게는 이 아이가 동생과 닮아 보였고, 과부에게는 이 아이가 죽은 자식과 닮아 보였지요. 우연이라 하기에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머슴은 날마다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데려가 젖을 물렸지요. 과부는 기꺼이 아이에게 젖을 주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만큼은 과부의 얼굴에서 수심이 거치는 것 같았지요. 몇 달이 지나 젖이 끊긴 뒤로는 머슴이 직접 묽은 죽을 끓여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서툰 손이었지요. 죽이 너무 뜨거울 때도 있었고, 너무 묽을 때도 있었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면 안아주느라 잠을 설치기도 했지요. 그러나 머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졌지요. 죽 끓이는 솜씨도, 아이를 달래는 솜씨도. 아이는 기이할 만큼 잘 버텼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지요. 볼에 살이 붙고 손과 발이 통통해졌습니다. 머슴은 그것을 볼 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살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머슴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거의 울지 않았지요. 갓난아이란 배가 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이유 없이도 울어 부모를 지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밤새 고요했지요. 간혹 칭얼거릴 때가 있었으나 머슴이 등을 두드려주면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머슴은 처음에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요. 혹시 어딘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약해서 울 힘도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낮에는 방긋방긋 웃기도 했고, 옹알이도 했지요. 다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볼 뿐, 좀처럼 울지 않았지요. 마치 이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어버린 사람처럼. 아이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지요. 머슴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느껴져서였지요. 옆을 보니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아이의 눈동자에 고여 있었지요. 검고 깊은 눈. 갓난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머슴은 알 수 없었지요. 슬픔 같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한 슬픔, 버려진 것에 대한 슬픔, 살아남은 것에 대한 슬픔,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듯한, 아니 슬픔보다 더 오래된 무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내, 기다림, 체념,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고요함. 머슴은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었지요. 무섭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지요. 아직 말을 할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는 그 손길을 느끼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안심한 듯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들었지요. 머슴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왜 버려졌을까? 그러나 머슴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구하지도 않았지요. 알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이든 무슨 사연이 있든 지금 이 아이는 자신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아이가 3살이 되던 해가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헛간 앞에 들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지요.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산짐승에게 물린 것인지, 다른 개들과 싸운 것인지, 피가 마르지 않은 상처가 곳곳에 있었지요. 숨이 가빴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는 말했습니다. 저개는 곧 죽을 것이니 멀리 끌어다 버려라. 헛간 앞에서 죽으면 재수 없다. 머슴은 개를 바라보았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이가 머슴의 손을 놓고 개에게 다가갔지요. 이놈아, 가까이 가지 마라. 물리면. 머슴이 말리려 했으나 아이는 이미 개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개는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짐승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이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작은 손이 개의 이마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머슴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이는 손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머슴의 손을 잡았지요. 살 거예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개는 여전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눈이 풀려 있었지요.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개는 일어났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에는 멀쩡히 걸어 다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뛰어다녔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무슨 술법이라도 부리는 게 아니냐? 귀신이 붙은 거야. 틀림없어. 소름 끼치는 아이로구나. 머슴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는 헛간을 떠나지 않았지요. 아이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지요. 밤이면 헛간 앞에서 웅크리고 잤습니다. 마치 아이를 지키려는 듯 아이는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지요. 검둥이. 검은 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둥이는 꼬리를 흔들었지요. 그렇게 머슴과 아이와 개, 셋이 헛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무렵 사람들은 아이가 범상치 않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말을 배우는데 더뎠지요. 또래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놀 나이에도 이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바보의 자식은 바보로구나. 저 녀석 벙어리인 것 아니야? 바보의 벙어리라니 저 아이 팔자도 기구하구나. 머슴은 그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아이는 달랐습니다. 말은 느렸으나 한 번 본 것을 결코 잊지 않았지요. 머슴이 밭가는 것을 보면 그 동작을 고스란히 따라했습니다. 쟁기를 잡는 법, 흙을 고르는 법, 씨를 뿌리는 법. 한 번 보면 저절로 아는 것 같았지요. 산에서 약초를 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슴이 이것은 칡이다 하고 알려주면 아이는 그 뒤로 칡을 본 적도 없는 곳에서 칡을 찾아냈지요. 마치 땅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아이가 사람의 표정과 숨결을 먼저 읽는다는 점이었지요.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아이는 그 사람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아이는 조용히 곁에 앉았지요. 말보다 눈빛을, 소리보다 침묵을 먼저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마을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었지요.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이 조문을 갔습니다. 아이는 머슴의 손을 잡고 그 집 앞에 서 있었지요. 머슴은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자신이 가면 오히려 신뢰가 될까 싶었지요. 그때 아이가 머슴의 손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슴이 놀라 따라 들어갔을 때 아이는 상주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주의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검둥이도 따라와 아이 옆에 엎드렸습니다. 상주는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머슴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인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더웠지요. 해가 장렬하여 논바닥이 갈라졌고 개울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를 기다렸으나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머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아버지. 머슴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말을 한 것이 놀라웠지요. 평소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왜 그러느냐?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물이 옵니다. 머슴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지요. 해가 이글거리며 땅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물이라니? 비가 온다는 게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물이 옵니다. 산 위로 가야 합니다. 아이의 옆에서 검둥이가 낑낑거렸지요. 불안한 듯 꼬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아이의 눈을 보았지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 무언가 확신에 찬 빛이 어려 있었지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했지요. 머슴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머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이의 말이 사실일 리 없었지요. 하늘은 이토록 맑은데 무슨 큰 물이 온다는 것인지. 그러나 아이의 눈빛이 거짓이 아님은 알 수 있었습니다. 병든 개를 살린 아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아이. 이 아이가 하는 말에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랐지요. 검둥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요. 바보 녀석이 또 뭘 하는 게야? 한낮에 산에 가다니 미친 것 아니야? 그러나 머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올랐지요.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지요. 하늘이 급변했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왔지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뒤집었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검둥이가 짖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아니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앞을 가렸고 순식간에 산 아래 개울이 범람했지요. 물은 미친 듯이 불어났습니다. 마을 쪽에서 비명이 들려왔지요. 가축이 떠내려갔습니다. 집이 무너졌지요. 논과 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허둥지둥 달아났으나 이미 늦은 이들도 있었지요. 머슴과 아이는 산 중턱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요. 그저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검둥이가 아이의 곁에 바짝 붙어 있었지요. 머슴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머슴이 물었지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의 품에 얼굴을 묻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 물이 빠졌습니다. 마을 절반이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이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머슴과 아이는 무사했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어찌 미리 산으로 올라간 것이냐? 머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리키지도 않았지요.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치챘지요. 바보 머슴이 데려온 아이. 그 아이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우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글방이 하나 있었지요. 양반가의 자제들이 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훈장은 과거에 급제했으나 벼슬길이 막혀 낙향한 선비였지요.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머슴은 글방 앞을 지나다 문득 발길을 멈추었지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왈하기 시습지 불영묘로. 아이들이 합창하듯 읽는 소리. 무슨 뜻인지 머슴은 알지 못했으나 그 소리가 묘하게 좋았습니다. 아이가 머슴의 손을 잡고 글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호기심에 찬 눈이었지요. 검둥이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훈장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엿보는 아이와 머슴. 들어와 보거라. 훈장이 손짓했지요. 머슴은 머뭇거렸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자신이 글방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몰랐지요. 그러나 아이는 훈장의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훈장은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내가 그 아이로구나. 바보 머슴이 키운다는.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훈장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훈장은 책을 펼쳐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훈장은 아이에게 물었지요.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아이는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훈장의 눈이 커졌지요.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넘겨 다음 구절을 가리켰지요. 이것은 읽을 수 있느냐? 아이는 그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배운 적 없는 글자들이었지요. 그러나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붕자원 박내 불영 낳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훈장은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배우지 않은 글자를 읽었을 뿐 아니라 그 뜻까지 정확히 풀이한 것이었지요. 훈장은 말문이 막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글방의 아이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귀신 아니야? 바보의 자식이 어떻게 글을 읽어? 무섭다 저 녀석. 머슴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글방을 나왔지요. 뒤에서 훈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그러나 머슴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지요. 검둥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훈장은 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떨어진 붓을 줍지도 못한 채 홍수를 예언한 일, 글을 읽은 일, 병든 개를 살린 일, 그 모든 것이 소문이 되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저 아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사람들도 점차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떤 이는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 수군거렸지요. 틀림없이 저 아이 몸에 귀신이 들었어. 보통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겠냐고. 어떤 이는 산신령이 보낸 아이라 했습니다. 산에서 주워왔다며. 산신령의 자식인 거야. 그래서 범상치 않은 거지. 또 어떤 이는 불길한 징조라며 아이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저런 괴물 같은 아이가 마을에 있으면 안 돼. 내쫓아야 해. 안 그러면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헛간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야, 나와라. 저 아이를 내놔라. 고함 소리가 울렸지요.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머슴은 아이를 품에 안고 헛간 안에 웅크렸지요. 검둥이가 으르렁거리며 문 앞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을 뿐이었지요. 아버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될까요? 머슴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밖에서 고함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아이를 껴안은 채 버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고함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해가 저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어야 했고 내일 일을 해야 했지요.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지요. 머슴과 아이는 헛간 앞 문턱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검둥이가 발치에 엎드렸지요.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별이 많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구나. 아이는 한참 별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저 별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머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별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가 곁에 있고 별이 위에 있으니까요. 머슴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무섭지 않다. 그것이 둘 사이에 필요한 전부였지요. 바람이 불어 헛간 지붕 위로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눈동자만이 고요히 빛났지요. 검둥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겨울, 고을 관아에서 호적을 정리하는 관리가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었지요. 관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솔의 수와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태어난 아이 죽은 사람, 새로 장가든 자, 과부가 된 자, 모든 것을 장부에 기록했지요. 관리는 마을 끝에 있는 머슴의 헛간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사는 자가 누구냐? 마을 이장이 대답했지요. 머슴 하나와 아이 하나가 삽니다. 아, 그리고 개 한 마리도. 관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머슴이 아이를 키운다? 혼인은 했느냐? 아닙니다. 10년 전에 산에서 주워왔다 합니다. 주웠다고. 관리는 흥미로운 듯 헛간으로 다가갔지요. 머슴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아이가 보였지요. 10살 먹은 아이. 또래보다 키가 컸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검둥이가 아이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요. 관리는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이 산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가 아이에게서 풍겼습니다. 몸가짐이 반듯했고 눈빛이 또렷했지요. 마치 양반가 자제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자식이냐? 관리가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입니다. 생년이 언제냐? 머슴은 아이를 주었던 날을 대략 짐작하여 말했습니다. 관리의 얼굴에 뭔가 스쳤지요. 10년 전이라. 관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궁에서 사라진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와 나이가 맞는구나. 머슴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궁이라니 사라진 아이라니. 그런 것은 머슴의 세계 밖에 있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관리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관리는 헛간 안을 둘러보았지요.
혹시 이 아이와 함께 있던 물건이 있었느냐? 아이를 주었을 때 말이다. 머슴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옥패. 벽 틈에 숨겨둔 그 옥패가 떠올랐지요. 그러나 머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관리는 한참 머슴을 바라보았습니다. 믿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지요. 그때 관리의 눈이 벽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틈새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10년의 세월 동안 먼지가 쌓였으나 옥의 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틈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지요. 옥패였습니다. 용 문양이 새겨진 푸른 옥. 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호적 관리가 아니었지요. 복색이 범상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검은 옷에 허리띠를 찬 자들.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그들은 마을 이장과 함께 헛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옥패를 어디서 얻었느냐? 머슴은 대답했지요. 10년 전 산길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패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용 문양이 새겨진 푸른 옥. 햇빛에 비추자 깊은 곳에서 빛이 일렁였지요. 틀림없군.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궁중 물건이다. 10년 전에 사라진 그 아이의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또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두려움 없는 눈이었습니다. 10살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요한 눈빛이었지요. 검둥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나누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머슴은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그들이 왔는지, 옥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밤 머슴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머슴의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둥이도 발치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요. 머슴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10년 전 궁에서 사라진 아이라고 했다. 옥패는 궁중 물건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머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했지요. 이 아이가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지금 이 아이는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이. 젖동냥을 하며 키운 아이. 밤마다 옆에서 잠든 아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그러나 헛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봄이 오기 직전 마을에 낯선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말을 탄 자들이었지요. 10명 남짓 되는 무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길을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집 안으로 숨었지요. 문틈으로 그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렬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에 허리띠를 찬 모습.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있었지요.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지요. 그 사자는 매년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산길에 버려진 보자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멈추는 꿈.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지요. 10년이 지났으나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세자시강원의 고위 관리였지요. 10년 전 궁중 암투 속에서 왕손을 처리하라는 밀명을 받은 자. 갓난아이를 산에 버리라 명한 자. 그 아이가 죽었다고 보고한 자.
그래서 사자는 왕명을 받았을 때 직접 가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지요. 정말로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아니, 어쩌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행렬은 곧장 머슴의 헛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사자가 말에서 내렸지요. 그리고 헛간 앞에 서 있는 머슴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검둥이가 으르렁거렸지요. 사자의 눈이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사자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지요.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 죄책감, 후회.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지요. 10년간 꾸어온 꿈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머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의 정체를 아느냐? 머슴은 고개를 저었지요. 사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왕손이다. 머슴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지요. 왕손. 왕의 피를 이은 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머슴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사자는 설명했지요. 10년 전 궁에서 후궁 하나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그때는 권력 다툼이 치열할 때였지.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화근이 될 것이라 하여 몰래 궁 밖으로 내보내졌다. 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버리라 명했다. 산에 버려 죽게 하라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다. 사자는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10년 동안 같은 꿈을 꾸었다. 산길에 버려진 보자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지. 내가 죽인 아이의 꿈을.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자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두려움도 분노도 원망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다만 깊은 고요함만이 있었지요. 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권력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 아이를 해치려 했던 자들은 몰락했고 새로운 세력이 이 아이를 찾고 있다. 왕손의 핏줄을 되찾으려는 것이지. 사자는 머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머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궁, 왕손, 권력. 그 모든 것이 머슴의 세계 밖에 있었습니다. 머슴은 그저 이 아이를 키웠을 뿐이지요. 젖동량을 하고 죽을 끓이고 밤마다 옆에서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왕손이라니. 머슴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머슴을 올려다보았지요. 둘 사이에 말은 없었으나 무언가가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세월. 함께 버텨낸 시간. 그것이 둘 사이를 잇고 있었지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몰락했다 해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왕손의 생존 소식이 퍼지자 옛 세력의 잔당들이 자객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지요. 검둥이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짖기 시작했지요. 미친 듯이. 쉬지 않고. 머슴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왜 그러느냐, 검둥아. 그 순간 헛간 문이 부서졌지요.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아이를 내놔라. 낮은 목소리가 명령했습니다. 검둥이가 자객에게 달려들었지요. 이빨을 드러내며 자객 하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검둥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검둥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머슴은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자객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머슴은 몸을 돌렸지요. 칼이 머슴의 등을 갈랐습니다. 깊이. 피가 튀었지요. 머슴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를 품에 단단히 안은 채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지요. 아버지. 아이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자객이 다시 칼을 들어 올렸지요. 이번에는 아이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함성이 들렸습니다. 사자가 보낸 호위들이 달려왔지요. 칼이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자객들은 호위들에게 밀리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객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머슴은 그제야 힘이 풀려 쓰러졌지요. 등에서 피가 흘러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검붉은 피가 점점 번져나갔지요. 검둥이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머슴과 검둥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아버지, 검둥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새 약을 바르고 상처를 꿰맸습니다. 사자가 데려온 의원이 머슴을 치료했지요. 상처가 깊었습니다. 칼이 등뼈 바로 옆을 지나갔지요. 조금만 빗나갔어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밤새 머슴의 곁을 지켰지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머슴의 거친 손을 꼭 쥐고 있었지요.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놓으면 아버지가 저 멀리 가버릴 것 같았지요. 검둥이도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이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저 때문입니다.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다친 것입니다. 제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검둥이도 저 때문에. 사자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버리라 명한 아이. 그 아이가 바보라 불린 머슴의 품에서 살아남아 지금 그 머슴을 위해 울고 있었지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다 다친 개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가슴에 무언가 뭉클한 것이 차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머슴은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동생이 있었습니다. 죽은 동생. 동생은 웃고 있었지요. 어릴 때 모습 그대로. 해맑은 얼굴로. 형아. 동생이 불렀습니다. 동생아. 머슴이 대답했지요. 형아, 이제 됐어. 머슴은 물었습니다. 뭐가 됐다는 게냐?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가지 마라. 머슴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이미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형아, 저 아이 잘 키워. 동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머슴은 눈을 떴지요. 아이가 자신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검둥이가 옆에서 낑낑거리고 있었지요. 머슴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울지 마라. 그것이 머슴이 깨어나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열이 내렸지요.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다쳤다는 죄책감. 자신이 있는 한 아버지는 계속 위험할 것이라는 두려움.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새벽녘 아이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지요. 머슴 몰래 떠나려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아버지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자객들도 오지 않을 것이고 궁에서 사람이 오는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머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이 팬 주름, 거친 손, 1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사람. 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둥이가 낑낑거렸지요. 아이는 검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있어, 검둥아. 아버지를 잘 지켜. 그리고 문을 열었지요. 아이가 문을 열고 나서려 할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느냐? 머슴이었지요. 아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요. 머슴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머슴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있었지요. 창백한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검둥이가 머슴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지요. 아버지, 누우셔야 합니다. 아이가 다가가려 했지요. 그러나 머슴은 손을 들어 아이를 멈추었습니다. 어디 가려는 것이냐?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 해가 됩니다. 제가 떠나면 아버지는 안전합니다. 자객도 오지 않을 것이고 궁에서 사람이 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머슴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상처가 아팠지요. 그러나 머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 선 머슴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입을 열었지요. 1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모를 잃고 동생을 잃고 살 이유를 잃었지. 그 뒤로 나는 입을 닫았다. 세상에 할 말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바보라 불러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머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런데 내가 왔다. 비 내리던 그 새벽 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내가 내 품에서 울음을 멈추었을 때 나는 알았지.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처음 내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동생을 보았다. 죽은 동생과 너무 닮아서 헛것을 보는 줄 알았지. 하지만 내 온기는 진짜였다. 머슴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머슴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상처가 아팠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면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 가지 마라. 내가 왕손이든 뭐든 상관없다. 나에게 너는 그냥 내 아이다. 10년 동안 키운 내 아이. 아이는 머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검둥이가 다가와 둘의 발치에 엎드렸지요. 셋은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자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슴과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바보라 불린 머슴이 왕손을 껴안고 우는 모습을, 사자의 눈에도 무언가가 어렸지요. 10년 전 사자는 명을 내렸습니다. 갓난아이를 버리라고. 살리면 화근이 될 것이라 판단했지요. 그것이 궁의 논리였고 사자는 그 논리에 충실했습니다. 그때 사자는 생각했지요. 한 아이의 목숨쯤이야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버려도 된다고. 그것이 궁에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자는 보았지요. 바보라 불린 머슴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는 것을, 칼에 등을 찔리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는 것을, 그리고 아이가 그 머슴을 위해 떠나려 하는 것을,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피를 나누지 않은 둘이 피보다 깊은 무언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10년 전에 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아이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는 무언가 더 큰 것을 버렸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1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았지요. 사자는 오래도록 망설였습니다. 거짓 보고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요. 발각되면 삼족이 멸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생각했지요. 10년 전 그때 버린 것은 아이만이 아니었지요. 자신의 양심도 함께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왔습니다. 호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왕명인이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사자가 입을 열었지요. 내가 10년 전에 죽인 아이다. 그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보고하겠다. 호의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짓 보고는 거짓이 아니다. 사자는 머슴과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저 아이는 왕손으로 태어났으나 왕손으로 살지 않았다. 궁에서 태어난 아이는 10년 전에 죽었다. 지금 저기 있는 것은 사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 머슴의 아들일 뿐이다. 사자는 몸을 돌렸지요. 돌아간다. 호의들이 따랐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사자는 마지막으로 헛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머슴과 아이가 나란히 서서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검둥이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머슴도 고개를 숙였지요. 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행렬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사라졌지요. 그 후 행렬이 떠난 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이내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밭을 갈아야 했고 씨를 뿌려야 했지요.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머슴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습니다. 아이가 정성껏 간호했지요.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밤마다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10년 전 머슴이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검둥이의 상처도 나았지요.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새들이 돌아왔지요. 헛간 앞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머슴과 아이는 나란히 헛간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검둥이가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새벽에도 별이 떠 있었지요. 머슴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새벽에 아버지, 아이가 말했습니다. 머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합니다. 머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온기가 있었지요. 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름을 주시지 않은 것, 이제 알겠습니다. 머슴은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버지는 제가 스스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것이지요? 머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이름은 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품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이 흩날렸지요. 검둥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보라 불린 머슴과 왕의 피를 지닌 아이는 산골 초가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전하더이다. 그 산골 마을에 현인이 살았는데 왕도 그를 부르지 못했다고.
그 현인 곁에는 늘 말없는 노인이 있었고, 둘은 누가 아비이고 누가 자식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다고. 그리고 늙은 개 한 마리가 늘 그들의 곁을 지켰다고. 어떤 이는 묻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어찌 닮을 수 있느냐고. 그러나 아는 이는 압니다. 함께 바라본 별이, 함께 견딘 겨울이 사람을 닮게 만든다는 것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류는 하늘이 정하지만 인연은 사람이 만든다고 하지요. 낳아준 은혜가 크다 하나 길러준 은혜가 그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이냐고. 피냐 아니면 마음이냐고. 이 이야기는 대답하지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버텨내느냐로 완성된다는 것을. 피보다 깊은 것은 품이며 말보다 무거운 것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러니 기억하시지요.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